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서 침체된 내수에 불을 지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나라 빚도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해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추경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입니다. 소득 상위 10%에는 15만 원, 일반 국민에는 25만 원, 기초수급자에는 5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겐 따로 2만 원을 더 줍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로 지역 화폐나 카드 포인트 중 선택하면 되고 지급일로부터 넉 달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지역 화폐와 동일한데 유흥업소는 물론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설계는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지급으로 했습니다. 지역 화폐 할인율도 종전 최대 10%에서 15%로 올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3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줍니다. 숙박과 영화 관람 등 할인 쿠폰 780만 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2, 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화도 1인당 6천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년 내까지 성장 효과는 한 0.1%포인트 이런 정도가 지금 증가되는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고요.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어서 나라 빚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과도하게 부채가 급증하는 이러한 현상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추경안은 이달 말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집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113만 명의 빚 16조 원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약속했던 일명 배드뱅크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윤서하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가게. 한때 옷가게였지만 지금은 음식점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옷가게를 운영했던 자영업자는 코로나 당시 1억 원 넘게 진 빚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불어나는 거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장사는 그만큼 잘 되지 않으니까 진짜 오늘 심정으로 가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배드뱅크를 가동합니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는 대상은 5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 113만 명으로 이들이 진 채무액은 1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배드뱅크에 예산 8천억 원을 투입해 우선 추경에서 4천억 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내놓는 자금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상환 능력이 상실되신 분, 그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빚을 없애주겠다 해서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을 확대해 90%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 넓히고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 지원금 상한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빚을 갚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또 본다 이렇게 되니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은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정부는 연내에 배드뱅크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하반기 중 채권 매입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빚을 지더라도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 돈을 풀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차등 지급이긴 합니다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는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이죠. 기본 시리즈까지 감안하면 국가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투입한 만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지만 고소득자들도 민생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불평등 완화를 모두 고려했다는 겁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일회성 지원에 불과한 소비 쿠폰 지급이 기대만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전 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점심 식사를 하며 내각 인선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대상이었는데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의 천병 역할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야당 공세에 여당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수차례 고성이 오갔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 연단에 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자신이 이른바 자주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둘을 합친 자동파라고 답했습니다.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저는 그냥 실익을 따라왔는데 국익을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과거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에 반대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이 국가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 침묵적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내란 수계 보호 연락수장이라고 부르면 좋겠냐고 항의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좀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나라의 국정원장 후보자를 그런 방식으로 지칭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이 후보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무게를 두는 이른바 안미 경중 기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우리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이 풀 저 풀 다 뜯어먹고 살아야 되지 저희가 한쪽 풀만 뜯어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정부에서 북한에 현물 지원을 한 것 등이 한반도 평화에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보수 정부는 힘자랑만 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 강변하던 것과는 좀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4년 전 실용주의자로 평가했던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독재자라고 규정했는데 이 생각이 바뀐 건지 야당을 의식한 건지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경기도 평화정책 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석 후보자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지사 판결에 대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당연히 법원 판결은 존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부지사와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같이 활동한 거 잘 없습니다. 모르는 분이다. 아니요, 알지만 같이 활동을 그런 서로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같이 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3년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와 안지 20년 가까이 됐다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울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4년 전엔 실용주의적 정치 성향에 CEO 자제도 겸비했다고 했는데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라는 그런 특성과 현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 CEO의 자질을 이 두 가지를 갖다 겸비해 놓은 게 김정은이다. 청문회에선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독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재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만 적국으로 규정된 간첩법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선 야당의 의혹 제기와 김 후보자의 반박이 연일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고위원 시절 당 회의를 마치고 중국 칭화대 석사 과정을 다녔다는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빠지며 대학에 갔다면서 자신이 정리한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증된 법무부 자료를 내놓으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출입국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 유학 기간과 정치 활동 시기가 겹치는 만큼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면서 또 부산시장 경선까지 나가던 시기에 어떻게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느냐. 김 후보자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아침 7시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뒤 9시 비행기로 중국에 갔다고 주장했는데 월주급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국민의힘은 당시 회의록에 적혀있는 회의 시작 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 이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후 SNS에 아침 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 출퇴근 학업 투혼을 불태웠다며 중국 석사과정 학점을 미국 로스쿨에서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학위 취득을 위해 중국을 오간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증되지 않은 가공 자료라며 법무부 출입국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재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을 주도하는 야당 청문위원회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는데 논란만 생기면 압도적 우위의 국회의석을 활용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이어서 고이동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돼선 안 된다며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내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 부분으로 분리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개정안은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검증을 주도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한 비난 공세도 연이틀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정치검찰입니다. 윤석열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그야말로 최악의 발악을.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에 이어 인사 문제가 국정 초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비리 백화점으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이른바 스폰서 정치를 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거나 제2의 조국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2의 조국, 정과자 주권국가답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그러면서 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은 민주주의 붕괴가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 보고에 나선 정부 부처를 연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안일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군기잡기란 해석이 나오는데 당장 야당은 완장찬 점령군 행세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이를 전담하는 TF를 만들어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엔 청와대 복귀와 이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한 뒤 설립한 청와대재단 처리 방안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청산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전환을 해야 될지 문체부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좀 질책 혹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보고에는 가계 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도 실책을 가리려는 속임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업무 보고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윤석열 정부 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완되었던 정부 정책과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정책 밑그림을 그린다던 국정기획위가 완장찬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통을 치고 면박 주고 있습니다. 군기잡기로 관료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업무 보고가 부족했던 기관을 상대로 추가 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를 모두 마쳤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란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수십 발을 쏘며 반격을 이어갔는데 양쪽 모두 잇따른 공습으로 무기 부족 현상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응책을 놓고 여러 생각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는 열려 있다면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او در این زمینه ضربه خواهد خورد به مراتب بیشتر است از اونچه که ایران ممکنه صدمه بخوره. 이란은 오늘도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 남부 병원 등을 겨냥해 발사했습니다. Extracting patients from all the buildings, going door from door. Our teams are together with the fire department. 이란의 저항에 미국은 이란 주변국의 군기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항공기와 함정 일부에 대한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도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more bellicose the Iranians get, I think the higher the chances a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join with Israel. 계속된 공습으로 2천여 기의 미사일 재고가 1,300기로 줄어든 이란이 곧 미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시 하루 4천억 원이 드는 방공망을 10일 정도 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엔 이란의 핵시설 아라크 중수로를 공격했습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의 핵과학자들과 주요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이란 핵자산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라크 중수로를 조준한 화면 위로 연이어 폭격이 가해집니다. 이란과의 교전 일주일째인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라크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صبح امروز حوالی ساعت 6 صبح شاهد تجاوز آشکار رژیم کودککش به این محدوده بودیم. خب پدافند هوایی و سامانه‌های پدافند هوایی با قدرت 아라크 중수로는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로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SNS를 통해 아라크 중수로 주변 약 2km 반경을 표시한 위성사진과 함께 주변 주민 등에게 즉각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해당 시설은 이미 비워져 있었다며
폭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t wants Iran to fully renounce its nuclear program, including the peaceful dimensions of its nuclear program. And that is something that Iran is not likely to do. 이스라엘은 이란 핵 과학자들을 표적 사살했고 나탄즈 농축시설과 이스파한 핵시설에 이어 하루 전엔 테헤란 주변 원심분리기 생산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어지는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자산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주요 폭격 목표가 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시민들이 대거 탈출하면서 마치 유령 도시처럼 됐습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는 교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데요. 교민 일부가 이틀 전 우리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테헤란을 빠져나와 오늘 새벽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입국했다고 합니다. 무려 1200km를 달린 겁니다. 남아있는 교민들도 모두 무사하길 기원합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가 텅 비었고 상점 대부분이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식수와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주유소 앞에는 도심을 떠나기 위해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بنزین‌ها هم بنزین مصرفی که داریم و نمیدن. الان حداقل 40-50 لیتر ماشین باید بنزین بزنه. 영공이 폐쇄되면서 이란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교민 20명은 이틀 전 육로로 테헤란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동쪽으로 1200km를 달려 30여 시간 만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검문소에 도착한 뒤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한 겁니다. 정부 소식통은 열악한 도로 사정에 따라 버스 고장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로 대여한 다른 버스들이 앞뒤로 함께 달렸다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상황점검 회의를 연 정부는 교민들의 철수 의사를 확인한 뒤 대피 작전을 세웠고 외교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정부는 보안을 유지하며 교민들의 탈출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포르도 핵시설 공격 명령만 남은 상황을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파괴하려고 하는 포르도 핵시설 대체 어떤 곳인지 뉴스더에서 김자민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포르도 핵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포르도는 이란 중북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네. 수도 테헤란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지상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이란은 깊은 산 지하에 이렇게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핵시설은 3m 아래 지하 100m 깊이에 은폐돼 있습니다. 단단한 안반 아래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돼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한 핵시설이 나탄즈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핵시설이 핵물질이 더 많이 보관돼 있는 겁니까? 네, 2023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포르도에서 83.7% 순도로 농축된 우라늄이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농도인 90%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뿐만 아니라 60% 농도의 우라늄 408kg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핵물질로 단 3주 만에 핵탄두 9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또 IAEA에 따르면 포르도에는 우라늄 을 고순도까지 농축하는 데 필수인 고성능 원심 분리기 2,700개가 가동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포르도를 무력화해야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르도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죠. 벙커 버스터. 이건 미국만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초강력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GBU-57이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폭탄은 원래 산악지대 지하에 숨겨진 북한 핵시설을 겨냥해 만든 폭탄인데요. GBU-57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가 60m 정도라 여러 발을 동시에 타격해야 포르도 핵시설 파괴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이 폭탄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올 2월과 4월 두 차례 워싱턴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로도 기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란은 미국이 개입하면 미군 기지까지 공격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미국 싱크탱크에서 이제 양국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 이란이 오래 버티지 못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도 쉬운 전쟁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일단 땅이 크기 때문에 반격 능력을 없애려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고요. 또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전쟁 확대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란의 전략은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여론에 밀려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번 주말이 이번 사태의 고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른바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주면 만료되는데 석방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내란 특검과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검이 한나절 만인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등입니다. 신뢰하고 자문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선택해서 그에 관한 자문을 드렸습니다.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은 추가로 6개월 더 구속됩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준비기간에 한 불법 기소라며 조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도 경찰과 협의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오늘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의혹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됩니다. 침수 대비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배수구는 쓰레기로 막혀 있고 반지하 집 앞에 물막이판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현장 점검했습니다. 녹색 옷을 입은 자율방재단원들이 길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빗물바지를 막고 있는 오물들을 걷어냅니다. 과자 포장지부터 나뭇잎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여기도 뜯어보세요. 여기 뜯어보세요. 폭우가 오면 물이 고이는 걸 막는 빗물바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만 저지대에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배수시설을 맡고 있는 흙을 연신 퍼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가 예보돼 지자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지하 같은 침수 취약 가구에 설치되는 물막이판을 빼놓은 가구도 많았습니다. 노인네들이 여기서 이거 심없어서 이게 무겁잖아 지금. 부득이 이거 뺐다 꼈다 해. 물막이판은 서울 침수 취약 가구 3곳 중 2곳에 설치됐지만 반지하 집에 빛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다 보니 치워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는데요. 설치하게 되면 침수 건물로 인식되어서 건물주는 건물의 가격이 하락할 걸 우려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물막이판을 설치하면 폭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해도 시간당 40리터 이하의 물만 반지하로 들어와 침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사흘간 수도권엔 최대 15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모레 오후부턴 장마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도권은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의대생에 이어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복귀를 막아서며 투쟁을 주도한 내부 강경파를 향해선 탄핵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직 전공의 200여 명이 최근 서울시 의사회 등의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하고 복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 분위기를 주도해온 박단 전공의 단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5월 추가 모집 때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박 대표의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지만 이후 이어진 책임감 없는 행보에 질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투쟁의 목표가 불분명해진 것, 그리고 대전협에서 너무나도 소통을 안 한 채로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 의대생들도 연일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체 투표로 복귀 의사를 모으고 복귀를 막는 선배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학교 등에 신고하는 일이 전국 의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의대생 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투쟁만 외치고 갈등을 풀지 못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책임론은 의사협회 지도부를 향해서도 거세져 의료계 내부의 새로운 진통도 예상됩니다. 침묵을 깨고 일어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소신 행보가 의료 정상화를 앞당길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50대 남성이 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훔친 뒤 경찰에 피해 달아났습니다. 10km나 고개 운전을 하며 도주극을 벌인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반소매 차림의 한 남성이 시내버스에 올라 운전석에 앉더니 버스를 몰고 차고지를 나갑니다. 이를 발견한 버스 기사들이 문과 창문을 두드리고 달려서 쫓아가 보지만 남성은 속도를 올려 버스를 몰아 달아납니다. 지난달 31일 충북 진천 터미널에서 50대 남성이 버스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하자 좁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해 달아납니다. 신호를 무시해 다른 차량들과 충돌할 뻔하기도 합니다. 10km가량 이어진 아찔한 도주극은 순찰차가 버스를 가로막으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운전한 남성은 경찰이 3단봉으로 차량 문을 부수고 들어갈 때까지 저항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대형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터미널에 있다가 본인은 키 꽂혀 있는 거 보고 갑자기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시간제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규제를 좀 완화하자는 건데 쟁점이 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학교 근처나 어린이집 인근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가 됐는데요. 이때부터 24시간 단속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네, 낮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심야 시간대까지 적용을 해야 되냐 이런 주장들이 많았었죠. 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2023년부터 일부 구역에서는 심야 시간에 시속 40에서 50km로 속도 제한을 높이는 탄력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43곳이 운영 중이고 전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이 16,000여 곳이란 겁니다. 일부 지역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법제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 헌법 소원도 제기된 적이 있다고요? 네, 한 현직 변호사가 새벽 4시에 스쿨존에서 시속 48km로 주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면서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에는 보호할 공익이 없는데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니지도 않는 시간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의 행동을 과하게 제지를 한다면 그거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적게 나는 편입니까?
네, 지난해 스콜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심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 총 520여 건 중에 대부분이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어 있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5건, 새벽 2시부터 6시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어도 될지는 여전히 논란인데요.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꾸준히 줄어들다가 지난해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탄력적인 운영이 자칫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하면요.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지정한 보호구역만큼은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쿨존 속도 제한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교통법규가 엄격한 선진국보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학교 앞에 안전한 드랍존이 없는 등 교통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규제를 손질하더라도 아이들 안전 경각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임위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으로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던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여야가 이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바뀐 만큼 여당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며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변정현 기자가 양측의 주장과 고민 알아봤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과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고 외교, 국방, 정보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당시 합의한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 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기 원내 지도부가 협상했던 그 결과에서 바꾸는 게 쉽지 않겠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할 때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을 논의하는 예결위 구성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집착과 목리는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란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이 얘기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다만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탔던 박찬대, 정청래 이 두 의원 지지자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상대방을 향해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고 지지층 간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로드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통합이 물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오늘 오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보다 당에 더 헌신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 의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박 전 원내대표 팬클럽에선 당찬대 팬클럽 공식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을 펼치며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친명계지만 지지층은 반으로 갈리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당원들이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도 되고 있죠. 아직 한 명은 출마 선언도 안 했다.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건 차기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웠던 명실상부한 두 분이고요. 국민들의 눈에 당권 투쟁으로 비춰질까 봐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 대표단을 발표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이수석 체제로 만들고 운영 수석 부대표엔 유상범 의원을, 정책 수석 부대표에는 김은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없었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변화와 쇄신과 거리가 멀다며 구주류 일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10,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배달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자 내놓은 상생안인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썩 뜨겁지 않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30만 개 입점업체를 거느린 배달의 민족. 입점업체가 10,000원어치를 팔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최대 49%가 나갑니다. 물건 원물가를 다 빼면은 실질적으로 1,000원, 10,000원 팔아서 1,000원 정도 남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면은 적자가 나오는 거죠.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하자 배민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10,000원 이하 주문은 주문 금액의 5% 안팎인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소비자들은 주문 금액이 낮아지길 원하지만 그럴수록 업주님들 비용이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공감했습니다. 배민은 이번 합의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천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점주들 사이에선 생색내기란 불만이 나옵니다. 대부분 음식점들이 최소 주문 금액을 10,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달앱 한 건당 평균 주문 금액은 26,000원가량입니다.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2만 원 이상 주문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업계 2위 쿠팡이츠와도 협의할 계획인데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합의안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ODM 업체 콜마그룹 창업주가 아들을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돌려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가족 간 기업 경영권 분쟁이 부쩍 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장품을 개발 제조해 여러 브랜드에 납품하는 한국콜마를 창업해 세계 3위 업체로 키운 윤동환 회장. 두 자녀가 사업 부문을 나눠 경영하도록 3자 합의를 한 뒤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주식 230만 주를 증여받은 아들 윤상현 부회장은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윤 부회장은 여동생이 경영해온 콜마 B&H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영진 교체에 나섰습니다. 남매 간 갈등에 불이 붙자 아버지인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아들이 사실상 거부하자 결국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2015년 두 아들이 왕자의 난을 벌였고 한진, 한국타이어, 효성, 한미약품, 아워홈 등도 승계를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장자 승계 관행이 갈수록 약해지면서 가족 경영 기업에서의 분쟁이 부쩍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영권 승계의 불명확성과 가족 간 지분 분산, 가족 경영이 한계인 기업 내 역할과 기업에 따른 인식 차이가 또 크다는 점도 갈등 표출이 한 요인으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뒤 콜마홀딩스 주가는 이틀간 42% 급등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는 삼성 디아즈의 홈런 페이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번 중 1번은 담장을 넘기고 있는데 한 시즌 국내 최다 기록인 이승엽의 56 홈런 기록까지 넘볼 태세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삼성이 석점 뒤진 6회, 디아즈의 배트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갔고 두산 마무리 김태균은 구자욱을 거르고 디아즈와의 승부를 택합니다. 보란듯이 터진 디아즈의 끝내기 석점포. 시즌 26, 27호 홈런을 날린 디아즈는 2위 그룹을 멀찌감치 떨어뜨린 독보적인 홈런 1위입니다. 역대 최다 한 시즌 56 홈런, 이승엽의 기록을 쫓고 있습니다. 올 시즌 10.19 타수당 홈런 1개씩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이 추세면 55홈런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라이온즈 파크 홈구장에서 강했습니다. 팔각형 모양의 펜스까지 거리가 짧은 라이온즈 파크에서 27개 중 21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Yeah, I feel a lot of confidence here. So this field is good to me. So I try to take advantage on this field. And that's why I working it. That's what I did too. 4월 말 4경기에서 홈런 6개를 쳤을 정도로 몰아치기에 능하지만 장마철에 들쭉날쭉한 경기 일정은 방해 요소입니다. 역대 외국인 타자 최고 기록은 48개. 프로야구 역사상 50홈런을 넘은 선수는 이승엽과 박병호, 심정수 셋뿐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세상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하고 나 같은 사람이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센 자는 법 위에 있고 힘없는 사람만 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고 맨날 야근에 죽도록 고생은 다 하는데 쪽팔려서 검사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하는 서울고검이 새로운 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아무 증거가 없다더니 재수사 한 달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따지지 않고 검찰의 행태가 뭔가 찜찜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말부터 들어보시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통째로 교체됐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이 전 총장의 침묵,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문재인 정부 때의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검사장 지휘하의 검사들도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었던 건지 일부러 감춘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묘한 시점에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것 자체가 묘합니다.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볼지, 해체 직전의 처지를 동정이라도 할지. 이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죄가 있어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순교자 행세를 하는 곳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억지와 위선이 조금이라도 통하게끔 만든 검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을 말할 때마다 비교되는 게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입니다. 권력이 무서워할 만큼 성역 없이 신뢰받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명성을 얻은 겁니다. 바람에 알아서 눕는데 누가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한비자는 나라는 늘 강하거나 약하지 않지만 법 집행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하고 집행자가 약하면 나라도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6월 19일 윤정호 앵커 칼럼,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장마를 앞둔 오늘 덥고 습한 수증기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밤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강릉 25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이 25도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수도권은 토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일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